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8쪽에 보면 돌림 힘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서 또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돌림 힘은 회전축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을 가하여 물체의 회전 운동이라고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돌림 힘 또는 토크라고 불러요. 토크. 자, 토크는 타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우. 자, 토크도 역시 뭡니까? 벡터예요. 벡터.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야 되고요. 토크는 자, R이 뭐냐면은 R이 힘의 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변위예요. 변위. R 벡터. 크로스 뭐죠? F 벡터. 힘 벡터.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크로스 벡터는 RF. 자, 이것은 크기는 RF 사인 세타가 나온다 하고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하 벡터 기백을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어요. 자, 크기는 RF 사인 세타죠. 크기는 단위는 뉴턴 미터예요. 자, 뉴턴 미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힘 F는 있고 F 곱하기 S 코사인 세타죠. 자, 좀 이따 나오겠는데 F 벡터와 S 변이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했어요. 도트 곱 그랬더니 FS는 FS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자, 이때도 뉴턴 미터인데 뉴턴 미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줄이라고 불렀어요. 줄. 자, 줄, 1줄. 에너지예요, 에너지. 1은 도트 프로덕트예요, 도트 프로덕트. FS 코사인 세타예요. 자, 단위는 줄로 나와요. 뉴턴 메타인데, 차원은 뉴턴 메타인데, 뉴턴 메타를 줄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줄로 표시하고, 여기 토크는 R 크로스라고 있죠. 크로스. 크로스 F예요. 그 결과가 회전 방향이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엄지척 하면은 이렇게 4개 손가락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R 벡터고 이게 감아주는 방향이 F 벡터예요. 이렇게 F 벡터예요. R 벡터, F 벡터. 엄지척 해보세요. 오른손 가지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이 벡터가 회전 벡터 토크 방향이에요. 토크 방향. 자, 그래서 천정을 향해서 엄지척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R 벡터 오른쪽, F 벡터가 여러분들 가슴으로 왔어요. 그러면 R에서 F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면은 엄지척이 되죠. 토크 방향이 천정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위는 줄로 하지 않고 뉴턴 미터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돌림 힘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한다면 돌림 힘은 이게 곱하기인데 벡터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벡터의 곱. 자, 결과는 RF 크기는 RF 사인 세타가 나와요. 단위는 뉴턴 미터예요. 돌림 힘은 토크라고 그러죠. 토크.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힘의 팔 R이죠. R 벡터가 파란색 벡터. 힘 벡터가 F 벡터예요. 그럼 문이 열리겠죠. 자, 여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최대값이 이렇게 90도일 때 최대가 나오죠. 그런데 이 문을 열겠다고 F하고 R하고 0도가 돼보세요. R 곱하기 F. F를 이렇게 해보세요. 0도. 사인 0도는 0이잖아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엄지척을 어떻게 돼요? 이것은 R에다가 F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래쪽 방향이 토크예요. 토크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에요. 아래쪽 방향. 엄지척을 방바닥을 향해서 엄지척을 해야 돼요. R과 F가 되면은 토크 방향이 회전 방향이 아래쪽이다. 그래서 돌림 힘은 돌림 힘 토크는 바로 뭐냐면 벡터예요. 벡터. 회전 팔의 길이 R 벡터죠. F 힘의 벡터. 힘 벡터. 그래서 크기는
RF 사인 세타고 단위는 뉴턴 미터고 회전 방향은 방바닥을 향한다. 자, 그 다음에 돌림 힘의 크기는 회전팔과 여기 R 벡터를 회전팔이라 그래요.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다. 왜 그러죠? 사인 90도가 사인 세타는 90도일 때가 가장 최대죠. 최대 1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서로 나란할 때는 0이에요. 자, 이쪽으로 방문을 열겠다고 이쪽으로 힘을 준 사람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왜?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일으켜야 돼. 우리가 가한 힘이. 그러려면은 이렇게. 자, 그런데 회전을 가장 많이 하려면은 이 R 값이 커야 돼. 이 문고리를 말이야. 문고리를 회전축에 가깝게 여기다 달아봐봐. 그러면 이 문을 열려면은 쓸데없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해야만 토크가 약간 일어나. 약간. 그러나 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여기에 회전하는데 작은 힘으로도 열 수가 있어. 작은 힘으로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F 사인 세타다. 나란할 때는 0, 수직일 때 가장 크다. 이것은 사인이라는 그런 우리가 크로스 벡터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 그래서 RF 사인 세타. 자, 사인 90도일 때 최대.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돌림힘과 관련되는 예. 자, 보세요. 자전거 여러분들 R, F 여기 돼 있죠. R과 F가 항상 수직이에요. 이렇게 R, F. 그러면 회전 방향 어디예요? R, F. 자, 회전 방향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뒤쪽에 저 뒤쪽에서는 이게 R, 그 다음에 F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릴 때 R, F.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R, F 이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 발의 토크 방향과 오른쪽 발의 토크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가 R,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페달을 힘을 가하면 여기 있는 이 톱니바퀴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죠. 회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자, 자전거 기어 돌림 힘, 토크를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몽키 스패너 여기서 여기가 길면 길수록 작은 힘으로도 여기가 R 벡터야, R. 자, 여기 힘점으로부터 축으로부터 힘점까지 길이가 R 벡터예요. 그래서 몽키 스패너가 작은 게 있어요. 여기서 길이가 작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힘을 줘야지 토크가 커지게 됩니다. 회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키 스패너는 여기서 길이가 길수록 R 클수록 F 값이 작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사를 조이거나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핸들을 보세요. 핸들. 자, 여기가 R이야. R 벡터야. 그 다음에 이쪽이 F 벡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회전 방향이 토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러면 오른손을 볼까? 오른손은 여기가 R 벡터야. 자, F 벡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가했어. 그러면 다시 R 크로스 F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토크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여기도 왼손도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오른손도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왼손은 이쪽으로 힘을 가하고 오른쪽은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 이 핸들은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토크 방향이 이쪽이다 이게. 그런데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 이제 R자 힘이 0인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R자 힘이 0인 경우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는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그러죠. 힘의 평형. 힘이 평형하면 어떻게 되죠? 관성을 유지하죠. 관성.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을 거예요. 관성을 유지한다.
관성. 자,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반대 방향.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R자 힘이 제로예요. 합력이 제로. 그럼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지해 있는 경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안 넘어가냐? 그런데 여기 힘의 작용점이 여기 축으로부터 회전할 수 있는 축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R 크로스 F 회전해 버려. 여기서도 회전축이 여기 있어. 중심에서 여기 R 크로스 F. 그럼 어떻게 되냐? 회전하게 된다 이게. 여기에 가한 힘은 왼쪽으로 회전하고 여기에 가한 힘은 오른쪽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이 물체 전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자, 그럴 때 이때는 오른손으로 이게 위에 걸 나타내 보니까 R 크로스 F 이렇게 감아주면 어디로 나와요? 표시할 때는 토크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것은 R 크로스 F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여기도 역시 R 밑에 R 크로스 F 해보세요. 그랬더니 R 크로스 F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이 물체는 이렇게 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R자 힘이 0인 경우 크기가 같은 두 힘이 동일한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동일한 작용선상은 여기가 동일한 작용선상이 있죠. 이렇게 동일한 작용선상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왼쪽에 거. 이 녀석은 이렇게 회전해 버리더라라는 거야. 물체가 회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 나와 있네. 무게중심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물체의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몽키 스패너가 나와 있어요. 그쪽에 맨 위에 보면. 그러면은 그 몽키 스패너를 한쪽으로 휙 잡고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회전하게끔 던져버리면은 그 회전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은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그 회전의 중심 방향을 딱 찾았으면은 거기에다가 C를 매달아요. 그러면은 평형을 유지하겠죠. 네, 평형을 유지하겠죠. 자, 그래서 물체의 무게중심 찾기는 서로 다른 지점을 실에 매달았을 때 실이 늘어진 방향으로 그은 선이 교차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이 물체를 한쪽을 잡고 여기를 잡고 여러분들 책 같은 것도 한쪽 귀퉁이를 잡고 회전할 수 있도록 위로 수직으로 던져 올려버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럴 때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질 때 이 축이 있을 거예요. 회전하는 축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 축이 바로 뭐냐면은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험 볼 때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실에 매달았을 때 실이 늘어진 방향으로 그은 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라는 거. 왜 안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 역학적 평형이란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이렇게 직선상에서 위치가 변화되는 거, 이걸 병진 운동이라고 해요. 여지껏 우리는 병진 운동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 봐봐. 자동차 타이어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병진 운동을 해요. 회전하면서 병진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합해진 게 자동차 타이어예요. 자전거 타이어. 자, 그런데 물체 운동 상태가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회전 운동 해도 회전 운동은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병진 운동만 계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제 더 복잡하게 운동을 기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역학적 평형은 정지해 있는 것을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어쩔 때 넘어가고 어쩔 때 안 넘어가는 거지. 자, 역학적 평형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운동의 제 1법칙, 관성의 법칙을 만족해야 돼.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즉 알자 힘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알죠. 시그마 F가 0이 될 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작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줬고.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알자 힘을 배웠으니까, 저기 뭐죠? 돌림 힘을 배웠으니까 돌림 힘도 평형이 돼야 돼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토크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토크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시그마 토크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안정성이 나와 있어요. 구조물의 안정성, 무게중심의 위치와 안정성에 대해서. 그래서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이 받침면 안쪽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게중심이 여기가 있는데 이 무게중심이 이 받침면 안쪽에 있어요. 받침면. 여기가 받침면이죠. 받침면 안쪽에 무게중심이 있을 때는 복원력이라고 해서 되돌아옵니다.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다.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다.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그 부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망해버리면 복원력이 작동한대요. 그래서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복원력이 작동이 되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처럼, 물리선생님처럼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복원력이 작동이 안 된대요. 원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대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최초의 부자인 사람만 계속 부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 보수 세력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수 세력인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재산 상태가 작거나 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의 계절이니까 선생님이 살짝 말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받침면 안에 무게중심이 있을 때는 복원력이 작동한다. 원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힘, 이걸 복원력이라고 해요. 원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힘.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위치와 안정성. 무게중심의 위치가, 자, 무게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무게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넘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체를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받침면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넘어져 버려요. 자, 여기가 받침면이 이쪽인데요. 무게중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보니까 받침면 넘어가 버렸죠. 받침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이렇게 회전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안정하지 못하고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 이제 대표적인 거 뭐예요? 오뚜기가 있겠죠. 오뚜기. 자, 복원력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한다. 복원력이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조선이 망했어요. 일본한테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복원력이 작동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돼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하고, 저기 용수철에서는 복원력 F는 이퀄 마이너스 KX 이렇게 씁니다. 이거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복원력이라고 한다. 자, 오뚜기가 나왔어요. 오뚜기는 받침점을, 밑에 받침면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놨어요. 받침면을. 자, 무게중심은 여기 안쪽에 있어요. 받침면 안쪽에 있어요. 아무리 뉘어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넘어지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려는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가 가장 무게중심이 낮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무게중심이 높아졌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무게중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아지려는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합니다. 이 녀석을 이쪽으로 회전시켜 놓고 뉘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복원력이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작동이 되겠죠. 돌림 힘이.
자, 그래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 오뚜기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승용차는 무게중심이 낮아요. 그런데 트럭은 무게중심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받침면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깥쪽 받침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은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받침면 안쪽에 승용차는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자, 받침면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승용차의 무게중심은 받침면 안쪽에 있고 트럭의 무게중심은 받침면을 벗어나기 때문에 트럭이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건축물 짓는 거, 높은 건축물 지을 때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 보면은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워 크레인.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고 나르고 그러거든요. 이게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하고 이동시키고 했어야 되거든요. 그 구조물들을. 자, 그래서 구조물들의 평형 토해하기 해가지고 그 교과서에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크레인의 역학적 평형, 이거 시험 문제 3점짜리로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자, 돌림 힘의 평형이 돼요. 돌림 힘의 평형 조건. 여기가 중심점이니까 중심점으로부터 R1, 힘의 팔의 길이, 힘의 팔 길이 R1 곱하기 여기 무거운 물체 mg.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 쪽으로 회전하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R2mg. 여기 있는 이 R2와 여기 있는 무거운 물체 평형추가 있어요. mg. 이건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과 반시계 방향 회전하려고 하는 힘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의 토크가 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R1mg는 R2mg가 되면은 회전하지 않겠죠. 이것을 이항해 놓으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돌림 힘의 평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받침점이 있어요. 어떤 게 받침점이죠? 이 타워 크레인의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받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힘의 평형 조건은 이쪽에 mg와 이쪽에 mg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누르는 힘이 이쪽으로 향하죠. 누르는 힘이. 이게 mg 플러스 라지 mg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수직 항력도 어떻게 작용해야 돼? 이 녀석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해야 되죠. 받침점의 수직 항력. 수직 항력을 n으로 표현해요. 수직 항력을. 자, 이게 같아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역학적 평형이 되겠죠. 회전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역학적 평형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힘의 평형 조건, 돌림 힘의 평형 조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타워 크레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숨겨진 비밀 3가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높이가 6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타워 크레인이 건물의 높이가 올라갈 때마다 키가 큰다는 사실. 타워 크레인이 키가 쑥쑥 커지는 비밀은 바로 이 텔레스코핑 케이지라는 장치에 있습니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운전실 아래에 있는데요. 어떻게 이 장치가 타워 크레인의 키를 높여줄까요?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운전실을 들어올리면 운전실과 아래 마스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 안에 또 다른 마스트를 끼워 넣는 겁니다.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쑥쑥 올라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마스트의 길이만큼 타워 크레인의 키도 쑥쑥 커지게 됩니다.
타워 크레인의 두 번째 비밀. 양쪽으로 길이가 다른 타워 크레인이 수평 잡는 방법입니다. 타워 크레인은 운전석 위로 짧은 카운트 지부와 긴 메인 지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인 지부가 카운트 지부보다 훨씬 긴데 어떻게 수평을 잡고 있는 걸까요? 양팔 저울의 양쪽에 무게가 같은 줄을 매달고 수평을 잡을 때 받침점으로부터 양쪽의 길이가 같으면 수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줄을 받침점에 가깝게 이동시키면 받침점에서 거리가 먼 곳의 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양팔 저울이 다시 수평을 잡으려면 거리차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줄을 하나 더 달아주면 됩니다. 이처럼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때 메인 지부보다 길이가 짧은 카운트 지부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무거운 평형줄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메인 지부와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무거운 평형추와 철골로 만들어진 지부의 무게를 타워 크레인이 어떻게 유지할까입니다. 이는 타워에 대해서 타이바라고 하는 줄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긴 메인 지부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 타이바가 양쪽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겨 지부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더, 메인 지부는 끝으로 갈수록 철골이 가늘어져 무겁고 긴 메인 지부 자체의 무게감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배운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을 가하여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량이 바로 뭐였어요? 토크였어요. 토크. 돌림 힘. 자, 그 다음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물체의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무게중심. 또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배웠는데 만약에 우주선에 갔을 때는 무게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질량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중심. 지구에서는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중심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물체의 질량이 한 곳에 뭉쳐 있다.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가 전체의 질량이 여기 한 곳에 뭉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달도 있는데 달도 이 달의 전체 질량이 한 중앙 한 곳에 이렇게 질량이 뭉쳐 있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뉴턴은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어요. R.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란 말을 지금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질량 중심이 맞다. 자,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그러죠. 평형 상태, 역학적 평형.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자, 복원력. 그래서 이제 우리 여학생들 보면은 피부가 복원력이 있어. 탄성이 있어. 탄성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복원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힘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탄성력, 그렇습니다. 용수철에서는 탄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가 눌렀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되돌아옵니다. 아주 탄력이 있어요, 피부가. 그런데 물리쌤 같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삭은 사람들은 잘 탄성이 회복이 안 돼요. 복원력이 없어요. 자, 철사랄지 이런 것들은 복원력이 없어요. 나무 부서져 버려요. 이런 것을 소성이라고 해요. 탄성과 반대되는 말을 소성이라고 불러요. 소성. 이것들은 부서지거나 부러지거나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원래의 성질을, 원래의 모양을 갖지 못해요. 이런 걸 탄성과 반대되는 말이 소성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9쪽, 10쪽까지 넘어가서 10쪽, 11쪽 이렇게 쭉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문제를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문제들 다 3점짜리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